이혼 후 3년 정도 거의 내가 아니었지만 새로운 사랑을 시작하는 단계다 보니 이제야 좀 회복이 되는 것 같아. 사람으로 받은 상처는 사람으로 치료하는 게 확실히 맞는 것 같아. 이 글 보는 우리 카페 회원들도 혼자 끙끙 앓지 말고 나가서 사람을 만나길 바래. 움직이지 않으면 해결책도 없는 법이야. 어디서부터 얘기를 해야 할까? 길게 쓰자면 한도 끝도 없어서 모자란 글솜씨. 지만 한번 써볼게. 두서 없어도 양해해줘. 나는 30대 중후반의 금융맨이야. 주식과 관련된 업종에 있어. 이 업종이 분석 리포트 쓸 땐 새벽까지 야근할 때도 허다하고 어떨 때는 몸은 집에 있지만 마음은 회사에 있는 경우도 태반이야. 와이프의 외도를 눈으로 목격하고 거의 울부짖듯이 왜 그랬냐고 따졌을 때 와이프가 너무 외로워서 그랬다고 했었어. 그때는 도저히 이해를 못했지만 이혼 후 혼자 살면서 내 생활을 되돌아보니 주변을 돌아볼 마음의 여유가 없는 게 직업 탓인 것 같기도 해. 와이프 외도가 거의 1년간에 걸쳐 이루어졌고 그 1년 가까운 시간 동안에도 이래. 치여 전혀 수상한 점을 눈치를 못 채다가 안방 침대에서 둘이 나뒹구는 장면을 목격하고서야 알게 될 정도로 나는 둔했어. 너무 두렵고 피꺼소시고 평생 잊혀지지 않을 트라우마라서 그 일을 이렇게 정면으로 회상하는 날이 올까 싶었는데 요즘 만나는 천사 같은 그녀 덕에 하루하루 자신감을 찾은 덕인지 가능해지네. 뭐랄까 이제는 좀 덤덤해졌어. 마치 남일처럼. 물론 전 와이프와 상간남의 그 장면을 가끔 볼 때마다 눈물이 흐르고 피가 거꾸로 솟긴 하지만 확실히 무뎌졌어. 시간이 약이더라. 언제가는 야동 보듯이 보게 될 날이 올까? 3년 전 어느 봄날. 코로나가 터지기 전이었던 어느 날. 회사에서 늦게까지 리포트 쓰다가 옆팀 팀원이랑 삼겹살에 소주 한잔하고 사우나 갔다가 사우나에서 잠이 들고 깼을 때가 새벽 6시경이었어. 와이프한테는 그날 집에 못 갈 것 같다고 말해뒀는데 괜히 가서 잠 깨울까봐 가지 말까 하다가 눈이 말똥말똥하기도 하고 집에 도착할 때쯤이면 와이프도 깰 시간이 다 되었겠다 싶어서 을지로에서 택시 잡아 타고 1시간 거리의 집까지 가는 동안에도 와이프 놀래켜줄 생각에 장난기가 발동해서 실실 웃고 있었지. 집 조금 못 가서 내려 와이프 좋아하는 치즈케이크 잘하는 카페에 들러서 2조각 테이크아웃해서 집까지 걸어가는 동안 뭔가 쎄한 느낌이 들었지만 아침 공기가 차서 그러려니 했지. 근데 집 도어락 비번을 누르는데 번호가 안 맞는 거야. 이상하다 싶어 2번을 더해도 번호가 안 맞아서 와이프한테 전화해서 깨울까 하다가 아침잠 많은 와이프 깨우기 미안해서 어쩔까 하다가 와이프 차 닷지방에 있는 도어락 보조키가 생각이 나서 그 길로 지하 주차장에 가서 보조차 키로 와이프 차 문을 열었는데 느낌이 좀 이상한 거야. 뭐랄까? 차 안에서 담배 냄새가 나는 거야. 와이프는 비흡연이거든. 나도 비흡연자고. 그런데 분명 차 안에서 담배 냄새가 나길래 누군가가 차에 탔다는 느낌이 들더라고. 그런데 참 사람이 웃긴 게 뭔가 촉이 오고 쎄한 느낌이 들면 정말 그게 맞다는 거. 평소에는 볼 생각도 안 하는 불방 녹화 리스트가 갑자기 보고 싶은 거야. 그래서 그 전날 영상부터 쭉 보니까 작업복 차림에 남자가 길에서 담배 피다가 와이프 차를 발견하고 담배를 털어 끄더니 차에 타는데 얼굴까지 생생히 찍혀 있음을 알게 되었지. 그 남자가 왠지 어디서 본 듯하게 나지 이거 기억을 더듬어 보니 1년도 더 전에 노트북이 고장나서 AS 센터를 가니까 메인보드 불량으로 수리비가 30만이라길래 좀 싸게 하려고 사설 수리센터를 알아봤는데 그때 그 수리센터의 기사였어. 얼굴이 꽤 핸섬해서 집사람이랑 농담으로 수리센터에 있기는 아까운데 나중에 탤런트 누구처럼 연예계 가는 거 아냐? 하며 농담했던 그 친구였어. 근데 그 친구가 왜? 하면서 다음 영상을 보니 기가 차더군. 타자마자 아내한테 반말로 배고픈데 밥부터 먹자고 하더니 곧 키스 소리가 들리더군. 그 순간 나는 얼어붙었지. 그리고 이어지는 아내의 말. 어휴 담배 냄새. 담배 좀 끊으면 안 돼? 키스할 때마다 입에서 냄새나 그러자 그 남자는 낄낄대더니 그럼 키스 안 할게. 대신 딴 거 할게. 하더니 치마 속에 손 넣는 소리가 나더군. 이윽고 아내가 하지마. 운전하는데 집중한대 하는 대화가 들렸어. 둘의 대화를 들으면서 나는 이거 뭐지? 내가 지금 꿈을 꾸고 있나?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지 도저히 납득이 안 돼서 온몸이 얼어붙고 손이 덜덜 떨리는 와중에서 계속 다음 영상을 누르고 있었어. 밤 10시쯤 둘이 차에서 내려 아내가 앞장서고 남자가 뒤 따르는데 둘 다 같이 아파트로 들어가더군.
그때 나는 머릿속에 스친 생각이 지금 집에 둘이 같이 있을지도 모른다. 지금 현장을 잡아야 한다는 생각이 본능적으로 스쳐갔어. 다찌방에 있는 도어락 키를 들고 미친 듯이 뛰어 9층까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 내 심장 박동은 쿵쾅대며 뛰고 있었고 태어나 그리 뛴 적은 처음이었을 거야. 그리고 속으로 기도했었지. 제발, 제발 같이 있지만 말아다오. 그러면 한 번의 일탈로 용서해주마. 제발 집안에 같이 있는 것만은 말아줘. 그것만큼은 내가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 집안에까지 외간 남자를 끌어들이는 것은 나를 너무 무시하는 처사야. 제발, 여보 혼자 있어줘. 그러나 현실은 항상 바램보다 훨씬 잔혹한 법이야. 참고로 우리 아파트는 현관이 길고 좁아서 양옆에 붙박이 신발장이 있고 거실 입구에는 또 하나의 문이 있어서 사람이 들어와도 들어온 줄도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문을 늘 열어두는 편이야. 아까 내가 도어락 비번을 틀렸을 때 마냥 문이 열려 있었고 아내가 깨어 있었다면 아내가 알았을 텐데 별로 기척이 없는 걸로 보아 문이 닫혀 있는 것 같았어. 도어락 키를 하단부에 대니까 띠리링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어. 심호흡을 크게 하고 조용히 문을 열었어. 그리고 본능적으로 폰에 동영상 촬영을 켰어. 역시 거실로 들어가는 문이 닫혀 있었으나 남자의 신발은 보이지 않았어. 그런데 그런 느낌 있잖아. 신발이야 신발장 안에 두면 그만이라는 느낌. 여전히 안심할 수는 없었어. 그저 내 소원은 그 집안에 아내 외에 아무도 없기만을 바라고 있었어. 그리고 조용히 거실 문을 열었을 때 나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을 수밖에 없었어. 안방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그때 소리가 내 귓가를 파고들었어. 나는 최대한 발소리를 죽여가며 조용히 안방으로 다가갔어. 마침 안방문이 아주 약간 열려 있었고 손을 집어넣어 아주 조용히 문을 열며 폰을 든 손을 먼저 집어넣고 방 안의 장면을 촬영했어. 폰 속에 촬영되고 있는 그 장면이 내 눈에 들어온 순간 나는 그냥 얼어붙어 버렸어. 어찌 내가 그 장면을 잊을 수 있겠어. 사랑해. 너무 사랑해. 라며 외치고 있었는데 그 순간을 무어라 설명하랴. 나는 그 믿을 수 없는 장면을 앉아서 덜덜 떨리는 손으로 촬영하면서도 그간 살아온 인생이 파노라마처럼 눈앞에 펼쳐지는 신기한 체험을 하고 있었어. 내 아내를 처음 만난 날 죽도록 부끄러워하며 고백하던 순간, 프로포즈하던 순간, 신혼여행지에서의 너무나 행복했던 그 순간들, 코끼리를 탈 때 현지인이 풀로 접어준 메뚜기에 5만 원짜리 팁을 턱하니 주던 아내를 보며 놀라던 내 모습까지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 열심히 벌어 집장만 하면 바로 애기가 지자며 서로 힘내자며 으쌰으쌰하던 내 아내. 너무나 아름다웠고 자랑이었던 내 아내는 곧 유리조각상이 되어 공중에 떠 햇살을 반사하며 무지개빛으로 빛나더니 곧바로 땅으로 처박혀 산산조각이 나버렸고 그 순간 나는 그 짧은 순간의 환각에서 벗어났어. 그리고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슬픔이 밀려와 안방 방문 앞에 주저앉아 뺨으로 눈물이 줄줄 흐르며 끄끄거리다가 도대체 내가 내 집에서 이게 뭐하는 짓인가 싶은 생각이 들었어. 집주인은 나인데 내가 왜 숨어서 지켜봐야 하는지 어이가 없었어. 슬픔이 지나가더니 이제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 그리고 나는 폰을 든 채로 그대로 몸을 일으켜 방문을 활짝 열어 젖히고 문 앞에 가만히 서 있기 시작했어. 내가 문 앞에 서 있는 줄도 모르고. 그러던 중 뭔가 낌새가 이상했는지 아내가 갑자기 문 쪽으로 고개를 돌렸고 나와 눈이 마주쳤어. 이윽고 깍 하며 외마디 비명을 아내가 질렀고 그제서야 나를 바라보더니 마치 염라대왕을 눈앞에서 목격한 듯 얼어버렸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따로 없었지. 지옥문이 열리던 순간이었어. 그게 3년 전이야. 이제는 익숙해질 만큼 익숙해졌나 싶은데 아직도 힘드네. 특히 아침 이른 시간에 케이크 파는 집이 어딨냐고 지적들 하던데. 코로나 이전에는 24시간 하던 카페도 있었고 우리 집 앞에도 있었어. 그 집이 코로나 시국에 지금은 다른 가게로 바뀌었지만 치즈케이크 만나서 전 와이프랑 종종 사 먹기도 했었어. 그리고 왜 와이프 보조차 키를 내가 들고 다니냐는 댓글도 봤는데 내가 차가 없어. 와이프 명의로 된 차를 같이 써. 주로 와이프가 쓰고 내가 가끔 써. 나는 주로 대중교통을 이용해. 차가 있었다면 와이프 외도를 발견한 날 아침에 내 차 끌고 왔겠지. 그 외 다른 주작 의심 댓글들도 있긴 하던데 맹세코 주작 아냐. 뭔가 기억에 오류는 있을지도 모르겠어. 벌써 3년 전 일이야. 태양이 산 너머로 서서히 숨어들며 하늘을 부드러운 오렌지색으로 물들일 때 예순을 간 넘긴 도유는 집 창문 너머로 지평선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아내와 수십 년의 사랑과 추억을 함께 나눈 이후 갑작스러운 이별로 인해 그 집에서 혼자 살게 된 이후로 그는 쭉 홀로 지내왔다. 그 허전함은 컸지만 서울에 사는 아들의 가족이 자주 방문해주는 것이 그에게 위로가 되었다. 그날도 여느 토요일처럼 도윤은 익숙한 자동차 소리가 자갈길을 올라오는 소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잠시 후 손자의 웃음소리가 마당에 울려 퍼졌고 도윤은 기쁜 마음에 문을 열기 위해 서둘렀다. 그의 아들 지훈이 다정하게 아버지를 따뜻하게 껴안으며 인사했다. 그 뒤로는 첫 만남부터 도윤이 감탄해온 매력적인 미소와 따뜻함을 가진 며느리 세연이 따라왔다. 세연은 젊고 활기차며 그 집에 새로운 에너지를 가져다 주었다. 도윤은 그녀의 다정함을 항상 고마워했다. 그녀가 건강에 대해 자상하게 묻는 모습, 함께 요리할 때 나누는 웃음, 그리고 비슷한 영화 취향은 두 사람을 예상치 못하게 가깝게 만들었다. 그날 저녁, 따뜻한 저녁 식사 후 도윤, 지훈, 그리고 세연은 거실에 모였다. 작은 손자는 너무 놀아 지쳐 아버지 옆 소파에서 고이 잠들어 있었다. 지훈도 여행의 피곤함에 슬슬 지쳐가기 시작했다. 그는 아들을 안고 방으로 올라가겠다고 말하며 도윤과 세연만을 거실에 남겨두고 일어섰다. 둘만 남자 분위기는 달라진 듯했다. 텔레비전의 잔잔한 소리가 유일하게 공간을 채우고 있었고 도윤과 세연은 와인 한 병을 나누며 앉아 있었다. 그녀는 가벼운 옷을 입고 있었으며 풀어헤친 머리카락이 그녀의 젊고 섬세한 얼굴을 감싸고 있었다. 대화는 부드럽게 이어졌고 가끔씩 웃음이 터지며 그들이 보고 있는 영화를 주제로 이야기했다. 시간이 느릿느릿 흘러가던 중 도윤은 세연이 잠든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옆으로 기대어 텔레비전의 불빛에 은은하게 비치는 얼굴로 잠들어 있었다. 도윤은 그녀를 바라보며 경외심과 죄책감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다. 아내가 떠난 후 그는 누군가에 대해 이렇게 혼란스럽고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을 느껴본 적이 없었다. 세연의 아름다움은 그가 채우려 애쓰던 공허함을 더 부각시키는 듯했다. 아버님? 그녀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그의 생각을 깨웠다. 세연이 천천히 눈을 뜨며 잠에서 깨어났다. 도윤은 당황하며 시선을 돌렸다. 세연은 그의 어색함을 알아차리고 미소 지었다. 죄송해요. 피곤해서 잠깐 졸았나 봐요. 그는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말이 엉키는 것을 느꼈다. 아니, 괜찮았어요. 세연은 소파에서 몸을 일으키며 가볍게 그의 다리에 손을 올렸다. 그 터치는 의도치 않은 것일 수도 아니면 의도된 것일 수도 있었지만 도윤의 심장은 쿵쾅거렸다. 어색한 침묵이 그들 사이를 맴돌았다. 둘 다 말할 수 없는 것들, 허락될 수 없는 것들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부드러운 불빛과 와인의 온기 속에서 무언가가 바뀌는 듯했다. 세연은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도윤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을 알 수 없었다. 아버님, 많이 외로우시죠? 그녀의 목소리는 위험할 정도로 다정했다. 도윤은 침을 삼켰지만 대답할 수 없었다. 그의 모든 이성이 이 상황에서 물러나라고 외치고 있었다. 이 순간을 없던 일로 하고 싶었다. 그러나 그녀의 눈빛은 그를 무장해제시켰다. 그는 더 이상 젊은 혈기에 휩쓸리는 사람이 아니었지만 세연이 이렇게 가까이 있을 때는 누구보다 무방비해진 것 같았다. 시간이 느릿느릿, 마치 게으르게 흘러가고 있었다. 그러다 도윤은 세연이 깜빡 잠이 든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옆으로 몸을 기울여 있었고 얼굴은 텔레비전의 불빛에 부드럽게 비추어졌다. 도윤은 그녀를 바라보며 경외감과 죄책감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다. 아내가 떠난 이후로 그는 누구에게도 이렇게 혼란스럽고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을 느껴본 적이 없었다. 세연의 아름다움은 그가 채우려 애쓰던 공허함을 더 부각시키는 듯했다. 아버님, 그녀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그의 생각을 깨웠다. 세연은 천천히 눈을 뜨며 잠에서 깨어났다. 도윤은 당황하여 시선을 돌렸다. 세연은 그의 어색함을 알아차리고 미소 지었다. 죄송해요. 피곤해서 잠깐 졸았나 봐요. 그는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말이 엉키는 것을 느꼈다. 아니, 괜찮았어요. 세연은 소파에서 몸을 일으키며 가볍게 그의 다리에 손을 올렸다. 그 터치는 의도치 않은 것일 수도 아니면 의도된 것일 수도 있었지만
도윤의 심장은 쿵쾅거렸다. 어색한 침묵이 그들 사이를 맴돌았다. 둘 다 말할 수 없는 것들, 허락될 수 없는 것들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부드러운 불빛과 와인의 온기 속에서 무언가가 바뀌는 듯했다. 세연은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도윤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을 알 수 없었다. 아버님, 많이 외로우시죠? 그녀의 목소리는 위험할 정도로 다정했다. 도윤은 침을 삼켰지만 대답할 수 없었다. 그의 모든 이성이 이 상황에서 물러나라고 외치고 있었다. 이 순간을 없던 일로 하고 싶었다. 그러나 그녀의 눈빛은 그를 무장해제시켰다. 그는 더 이상 젊은 혈기에 휩쓸리는 사람이 아니었지만 세연이 이렇게 가까이 있을 때는 누구보다 무방비해진 것 같았다. 세연의 시선은 도윤이 수년간 쌓아 올린 방어막을 뚫고 들어오는 듯했다. 그는 얼굴이 화끈거려서 부끄러움을 느끼며 시선을 피했다. 그러나 그가 무언가를 말하기도 전에 그녀가 그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차가운 손가락이 그의 따뜻한 피부에 닿아 대조를 이루었다. 저는 아버님을 정말 존경해요. 그녀가 말했다. 그 목소리는 존경심과 위험한 무언가 사이를 아슬아슬하게 넘나들고 있었다. 지우는 항상 아버님이 얼마나 훌륭한 아버지였는지, 가족을 위해 얼마나 헌신하셨는지 이야기해요. 저도 그걸 느껴요. 아버님은 여전히 강하시고 여전히 존재감이 넘치세요. 도윤은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그녀의 말은 다정했지만 그 속에는 무언가가 숨어 있었다. 그는 손을 천천히 뺐으며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썼다. 세연, 너는 너무 친절하구나. 나는 그저 모든 아버지가 할 일을 했을 뿐이야. 그녀는 고개를 기울이며 입가에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다. 모든 아버지가 그러진 않아요. 그녀가 말했다. 목소리는 조금 낮아졌다. 아버님은 특별해요. 이어진 침묵은 무겁고 거의 만질 수 있을 듯했다. 도윤은 그 생각을 떨쳐내고 싶었고 그가 느끼기 시작한 욕망이 사라지기를 바랐지만 오랫동안 느끼지 못했던 감정을 세연이 불러일으킨 것은 부정할 수 없었다. 세연은 천천히 일어나며 그녀의 드레스가 우아하게 곡선을 따라 흘러내렸다. 그녀는 창가로 다가가 밖을 내다보았다. 어둠 속에는 비밀을 감추고 있는 듯했다. 도윤은 그녀를 바라보며 올바름과 마음속의 욕망 사이에서 점점 더 갈등을 느꼈다. 아버님도 누군가의 곁이 그리우시죠? 세연은 등을 돌린 채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도윤은 목이 메이는 것을 느꼈다. 대화가 위험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음을 알았지만 멈출 수가 없었다. 그녀의 말은 그를 무장해제시켰고 아내가 떠난 후부터 친밀함과 연결을 갈망하던 그의 마음을 건드렸다. 그립다. 그는 말했다. 목소리가 떨렸다. 그가 수치심이 느껴졌지만 동시에 고통스럽게 안도감이 들었다. 세연은 그를 돌아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도윤이 해석할 수 없는 빛이 있었지만 그를 불나방처럼 불길로 이끌었다. 그녀는 그에게 한 걸음, 또 한 걸음 다가갔다. 이제 그들은 불과 몇 센티미터 차이만 남았다. 도윤은 그녀의 향기를 맡을 수 있었다. 그 향기는 부드럽고 달콤해서 그의 심장을 더 빠르게 뛰게 만들었다. 그는 물러서고 싶었고 이 순간이 그가 평생 지켜온 도덕을 위협하는 듯해 도망치고 싶었다. 그러나 그가 움직이기도 전에 세연은 몸을 기울여 그의 입술에 부드럽게 입을 맞췄다. 세상이 멈춘 것 같았다. 시간이 그 순간에 얼어붙은 듯했다. 도윤은 놀라움에 아무런 반응을 하지 못했다. 그러나 동시에 그의 혈관 속에 끓어오르는 욕망도 느꼈다. 그것은 짧고 거의 입술이 닿는 정도의 키스였지만 그 안에는 그가 오랫동안 묻어두었던 무언가를 깨웠다. 세연은 물러나며 그의 눈을 뚫어져라 바라보았고 도윤은 그녀가 후회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 눈에는 도전과 도발이 서려 있었지만 동시에 위험한 다정함도 묻어 있었다. 미안해요. 그녀는 속삭였지만 그 목소리에는 죄책감이 느껴지지 않았다. 제가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하지만 둘 다 이미 너무 늦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뭔가가 깨어나 버렸고 도윤은 아무리 원해도 이제는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도윤은 가만히 서 있었다. 아직도 그 짧은 입맞춤의 따스함이 그의 입술에 남아 있었다. 그는 적절한 말을 찾고 싶었고 현실로 돌아올 무언가를 말하고 싶었지만 그의 마음은 서로 충돌하는 감정들로 혼란스러웠다.
이성은 그에게 물러서라고, 이 상황을 여기서 끝내라고 외쳤지만 수년간 억눌렸던 욕망이 그를 움직이지 못하게 했다. 세연은 한 발 물러섰지만 그녀의 눈은 여전히 그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었다. 그들 사이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해가 흐르는 듯했다. 그녀는 마침내 시선을 돌리며 거의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저 쉬러 가야겠어요. 하지만 그녀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는 거기 서서 주저하고 있었다. 마치 그의 반응을, 그 침묵을 깨트릴 무언가를 기다리는 것 같았다. 도윤은 손끝이 저릿해지는 것을 느꼈고 무의식적으로 손을 뻗어 그녀의 팔을 가볍게 잡았다. 세연이 그를 바라보았고 둘 다 그 손짓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무언가를 의미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물러설 수 있었다. 아직 늦지 않았다. 그녀의 손을 놓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할 수 있었다. 그러나 도윤은 지금 가슴이 격렬하게 뛰는 것을 막을 수 없었다. 세연, 그는 그녀의 이름을 속삭였다. 그것은 거의 사과 같았지만 그녀는 다시 다가왔고 이번에는 키스가 더 강렬하고 결연했다. 그들의 입술이 마주쳤고 억눌려 왔던 갈망이 터져 나오는 듯했다. 그들은 그동안 피하려 했던 감정에 굴복한 것 같았다. 시간은 더 이상 의미가 없었다. 그 조용한 방에서 세상이 잠든 동안 도윤과 세연은 동시에 아름답고도 파괴적인 충동에 몸을 맡겼다. 몇 분이 몇 시간으로 변했고 그들은 그저 그 순간 그 강렬한 연결 속에 존재했다. 새벽이 서서히 다가오자 세연은 마침내 물러나며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그들은 무언의 눈빛을 교환하며 그들이 저지른 일의 무게를 인식했다. 그녀는 다가와 그의 뺨에 부드럽게 입을 맞추고 속삭였다. 이건 우리 둘만의 비밀이에요. 도윤은 말이 나오지 않아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그 후 며칠 동안 도윤은 그 밤의 무게를 안고 살아갔다. 세연과 그의 아들은 다시 서울로 돌아갔고 그는 홀로 남겨져 있었다. 그의 마음은 기억으로 가득 찼고 죄책감과 그리움 사이에서 갈등했다. 가족의 방문은 점점 뜸해졌고 그는 그것이 그저 일시적인 환상일 뿐이었는지 아니면 그 기억을 묻어야 할지 고민하기 시작했다. 그러다 어느 날 세연에게서 메시지를 받았다. 단순한 말이었지만 약속을 내포하고 있었다. 다음 달에 다시 갈게요. 기다리고 있을게요. 다시금 불안이 그를 사로잡았고 그들 사이의 그 비밀이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것임을 그는 깨달았다. 서울 중심가에 있는 나이트클럽에서 음악 소리가 은은하게 들려오고 있었다. 이민지는 손에 든 소주잔을 빙빙 돌리며 주위를 둘러싸고 춤추는 불빛이 사람들의 얼굴 위로 춤추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오늘은 그녀의 남자친구 박대현의 생일이었다. 대현은 성대하게 축하를 준비했고 친구들, 직장 동료들, 심지어 낯선 사람들까지 모여 함께 즐기고 있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민지는 그 축제 분위기에서 소외감을 느끼고 있었다. 대현은 언제나처럼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었다. 그는 타고난 매력을 지닌 사람이었고 그의 쉬운 미소와 눈에 띄는 존재감은 사람들의 시선을 자연스럽게 끌었다. 하지만 민지는 조용한 구석에서 자신이 마치 이 행사에서 조연에 불과한 것처럼 느껴졌다. 대현의 삶의 주인공은 늘 그 자신이었으니까. 그때 그가 나타났다. 대현의 가장 친한 친구 전구진. 우진은 대현과는 정반대였다. 그는 조용하고 내성적이었지만 묘한 강렬함을 지니고 있었다. 우진은 맥주잔을 들고 다가와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 앉았다. 지루해 보이네요. 그가 말했다. 파티가 마음에 들지 않아요? 민지는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했다.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하지만 대현은 즐거워 보이네요. 우진은 부드럽게 웃었다. 대현은 항상 즐거워하죠. 그는 주목받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필요로 하지 않으니까요. 둘의 대화는 놀랍도록 자연스럽게 이어졌다. 민지는 우진이 단순히 남자친구의 가장 친한 친구 이상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는 똑똑했고 유머 감각이 있었으며 민지를 특별하게 느끼게 만드는 재주가 있었다. 민지는 대현에게서 오랫동안 느끼지 못했던 감정을 우진과의 대화 속에서 느꼈다. 시간이 지나면서 대현은 군중 속으로 사라졌다. 민지는 신경 쓰지 않았다. 그녀는 우진과의 대화에 완전히 빠져 있었고 그는 그녀의 좌절감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는 듯했다. 여기서 나가볼래요? 우진이 갑자기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도전적이었다. 더 조용한 곳으로 가서 이야기나 하죠. 물론 그냥 대화만요. 민지는 잠시 망설였지만 그의 말에는 그녀를 무장해제시키는 무언가가 있었다. 아마 술 때문일지도 모르고 아마도 대현에게서 느꼈던 무관심 때문일지도 모르며 아니면 단순히 누군가의 관심을 받고 싶어서였을지도 모른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둘은 클럽을 나와 근처의 24시간 카페로 걸어갔다. 따뜻한 커피와 낮은 목소리로 주고받는 웃음 사이에서 민지는 우진과의 특별한 연결을 느꼈다. 그는 그녀를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 같았다. 하지만 모든 것이 변한 것은 돌아오는 길이었다. 우진은 그녀가 대현과 함께 살고 있는 아파트까지 그녀를 데려다 주었다. 문 앞에 도착했을 때 둘 사이에는 불편한 침묵이 흘렀지만 동시에 공기 중에는 전기가 흐르는 듯한 긴장감이 있었다. 우진은 한 발 물러서며 떠나려는 듯했지만 민지는 그의 팔을 붙잡았다. 들어올래요? 그녀의 말은 그녀 스스로 통제하기도 전에 흘러나왔다. 우진은 잠시 망설였지만 그의 눈에 담긴 강렬함은 무시할 수 없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 순간 둘은 결코 되돌릴 수 없는 선을 넘었다. 다음 날 아침 침묵은 귀를 멍하게 만들 정도로 무거웠다. 민지는 우진보다 먼저 깨어났고 그녀의 생각은 온갖 방향으로 흩날렸다. 단순한 대화로 시작된 일이 이제 그녀와 대현의 관계뿐만 아니라 두 남자의 우정까지 위협하는 무언가로 끝나버렸다. 우진은 곧 눈을 떴고 그의 얼굴에 떠오른 미소는 그가 전혀 후회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었다. 좋은 아침이야. 그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 말투는 민지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이걸 실수라고 생각할 수는 없겠어. 민지는 그를 바라보며 죄책감과 그녀가 정의할 수 없는 더 깊은 무언가 사이에서 갈팡질팡했다. 이런 일은 일어나지 말았어야 했어. 우진, 나 대현을 사랑해. 아마도 그는 더 진지한 어조로 대답했다. 하지만 너도 너를 사랑받을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 그리고 내가 너에게 그걸 줄 수 있다고 믿어. 그의 말은 전기 충격처럼 그녀를 강타했다. 우진은 이것을 단순한 하룻밤의 일로 보지 않았다. 그에게 이건 더 큰 의미였다. 무언가 지속되길 바라는 것처럼 보였다. 농담이겠지. 민지는 속삭였지만 우진의 눈빛은 전혀 농담이 아님을 말해주고 있었다. 진심이야? 그가 대답했다. 그리고 널 포기하지 않을 거야. 그 후 며칠 동안 민지는 끊임없는 불안 속에서 지냈다. 핸드폰이 진동할 때마다 그녀는 차가운 소름이 돋으며 그게 우진일까봐 두려웠다. 아무리 잊으려 해도 그날 밤의 기억은 마치 그녀를 따라다니는 그림자처럼 지워지지 않았다. 그녀는 대현을 가능한 한 피하려 했고 바쁘거나 피곤하다는 핑계로 그를 회피했다. 하지만 그 상태가 오래 지속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메시지가 도착했다. 우진, 우린 얘기해야 해. 지금. 민지는 망설였지만 무시할 수 없다는 걸 알았다. 그녀는 마지못해 대답하며 눈에 띄지 않는 카페에서 만나자고 제안했다. 카페에 도착했을 때 우진은 이미 구석진 자리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여유로운 미소가 떠 있었고 그것은 민지를 불편하게 만들었다. 그는 그녀에게 앉으라는 손짓을 했고 민지는 본능적으로 돌아서 도망치고 싶었지만 자리에 앉았다. 왜 나랑 얘기하길 원하는지 모르겠어. 그녀는 단호하게 말했다. 우리 사이에 있었던 건 실수였어.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야. 우진은 부드럽게 웃었다. 그 소리는 민지를 소름 돋게 했다. 실수라고? 내 인생에서 가장 멋진 밤을 실수라고 부르는 거야, 민지? 그만해. 그녀는 주변을 살피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난 이걸 계속하고 싶지 않아, 우진. 이건 끝났어. 우진은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눈빛에 재미와 위협이 섞인 표정을 지었다. 정말 끝났다고 생각해? 내가 잊어버릴 거라고 생각해? 난 대현이 아니야, 민지. 난 네가 쓰고 버릴 수 있는 그런 남자가 아니야. 널 이용한 게 아니야. 그녀는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끼며 대답했다. 우리는 둘 다 잘못했어. 하지만 여기서 끝내야 해. 우진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더니 화면을 테이블 위로 밀었다. 화면에는 동영상이 재생되고 있었고 민지는 화면을 보는 순간 얼굴에서 피가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그날 밤의 영상이었다. 모든 것이 담겨 있었다.
그들의 모든 접촉, 모든 숨소리, 모든 순간. 너 그걸 녹화했어? 민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특별한 기억은 보관하는 걸 좋아한다 말할까. 그는 눈빛 없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그리고 이 영상은 대현이 정말 좋아할 것 같은데. 네 생각은 어때? 그럴 순 없어. 그녀는 속삭이며 공기 중에 맴도는 위협을 온몸으로 느꼈다. 그가 알게 되면 모든 게 망가질 거야. 맞아. 우진은 더 가까이 몸을 기울이며 말했다. 하지만 그건 너에게 달렸어, 민지. 난 그가 알길 원하지 않아. 네가 나와 협조만 한다면 말이지. 협조? 민지는 절망감이 밀려오는 것을 느끼며 되물었다. 우진, 대체 뭘 원하는 거야? 그는 강렬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마치 그 순간을 즐기는 것처럼 보였다. 그날 밤 같은 순간을 더 원해. 네가 날 봐줬으면 해, 민지. 실수가 아니라 대현이 줄 수 없는 모든 걸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이건 미쳤어. 그녀는 거의 속삭이듯 말했다. 넌 날 협박하고 있어. 네가 뭐라고 부르든 상관없어. 그는 의자에 몸을 기댄 채 대답했다. 하지만 네가 날 무시한다면 대현이 이 영상을 보게 될 거야.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누가 더 볼지 누가 알겠어? 민지는 세상이 빙글빙글 도는 것 같았다. 그녀는 자신이 원하지 않았던 덫에 완전히 걸려든 기분이었다. 하지만 우진이 상황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었다는 걸 알았다. 그는 가진 모든 우위를 이용할 남자였다.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그녀는 서둘러 일어나며 말했다. 이렇게는 계속될 수 없어. 내 번호는 알고 있잖아. 그는 차분히 말했다. 너무 오래 고민하지 마, 민지. 난 인내심 많은 사람이 아니야. 그 후 몇 주는 민지에게 악몽 같은 시간이었다. 우진은 그녀를 내버려 두지 않았고 처음에는 매력적으로 시작되던 메시지가 곧 위협적인 내용으로 바뀌곤 했다. 그가 요구하는 만남은 그녀의 영혼을 조금씩 갉아먹는 듯했다. 하지만 그녀는 대현에게 모든 것을 말할 용기를 낼 수 없었다. 모든 것을 잃을 것이라는 두려움과 그녀의 행동에 대한 수치심이 그녀를 침묵하게 만들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모든 것이 변했다. 그녀가 휴대폰을 들여다보던 중 우진으로부터 메시지가 왔다. 오늘 오지 않으면 영상은 그에게 보내진다. 내 선택이야. 민지는 마침내 더 이상 그 통제 속에서 살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 그녀는 우진과 만남을 약속했지만 이번에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약속 장소에 도착했을 때 우진은 항상처럼 자신감 넘치는 태도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맞이했지만 민지는 미소를 보이지 않았다. 더 조용한 곳으로 가자. 그는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민지는 그를 따라갔고 심장은 빠르게 뛰었지만 이번에는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다. 그녀는 이번에 무엇을 해야 할지 알고 있었다. 우진이 예약한 호텔방에 도착했을 때 그는 우리는 서로를 위해 존재한다카라는 이야기를 시작했다. 민지는 그의 말을 듣는 척하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몰래 휴대폰 녹음기를 작동시켰다. 그녀는 증거가 필요했다. 우진이 그녀를 어떻게 조종했는지 보여줄 증거가. 대현이 내게 맞는 남자라고 정말 생각해? 우진은 그녀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다. 난 널 이해하는 사람이야, 민지. 널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사람도 나야. 어쩌면 네 말이 맞을지도 몰라. 민지는 계산된 달콤함으로 말했다. 하지만 말해봐. 우진, 내가 네 말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쩔 건데. 내가 모든 걸 끝내고 싶어 하면. 아, 민지. 그는 부드럽게 웃으며 대답했다. 넌 내가 뭘 할지 잘 알잖아. 대현에게 진실을 보여줄 거야. 그리고 나면 네 곁엔 누가 남을까? 나뿐이겠지. 그녀가 듣고 싶었던 바로 그 말이었다. 민지는 그의 손을 떼어내고 휴대폰을 들어 그에게 녹음 중이었던 사실을 보여주었다. 우진은 순간 얼어붙었지만 이내 그녀의 휴대폰을 빼앗으려 했다. 내가 대현에게 진실을 말할 거야. 그녀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내 방식대로 내 시간에 말할 거야. 그리고 우진, 다시 날 위협하려 한다면 네가 어떤 사람인지 모두가 알게 될 거야. 민지는 방을 나섰고 우진은 처음으로 혼자 남겨졌다. 민지는 자신의 선택에 따른 결과와 마주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마침내 그녀는 자신의 삶을 다시 통제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민지는 단단한 발걸음으로 호텔 계단을 내려왔지만 심장은 여전히 빠르게 뛰고 있었다. 우진과 대면했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다가올 일의 무게가 그녀를 짓누르고 있었다. 녹음은 그녀의 무기였지만 대현을 마주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결국 그녀가 숨기고 있는 진실도 우진의 조작만큼이나 고통스러운 것이었다.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 대현은 소파에 앉아 휴대폰으로 무언가를 하고 있었다. 그는 그녀를 보며 평소처럼 가벼운 미소를 지었다. 왔어, 자기야. 어디 갔다 왔어? 친구들이랑 나가기로 했던 거 아니었어? 죄책감이 그녀를 몰아쳤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마치 칼처럼 그녀를 찔렀다. 그가 얼마나 그녀를 믿고 있는지를 떠올리게 했다. 하지만 민지는 더 이상 이 거짓말 속에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가 가진 녹음은 단순히 우진에 대한 방어책이 아니라 그녀의 정신을 갉아먹고 있는 이 악순환을 끊을 열쇠였다. 우리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대현? 그녀의 목소리는 생각보다 낮게 나왔지만 그의 표정에서 그녀의 톤이 심각하게 들렸음을 알 수 있었다. 그는 휴대폰을 내려놓으며 눈썹을 찌푸렸다. 그럼, 무슨 일이야? 민지는 마주 앉은 의자에 몸을 기대며 그의 시선을 피했다.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고 휴대폰을 탈인만처럼 꼭 쥐고 있었다. 내가 할 말이 있어. 우리가 지금까지 함께한 모든 걸 바꿔버릴 말이야. 대현은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점점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무슨 일이야, 민지? 말해봐.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적절한 말을 찾으려 애썼다. 내가 실수를 했어. 끔찍한 실수를. 그리고 우진이 그 일에 연루되어 있어. 우진이라는 이름은 마치 반가쇠를 당긴 듯한 효과를 냈다. 대현은 온몸이 긴장하며 눈을 가늘게 떴다. 그게 무슨 뜻이야? 무슨 실수? 그녀의 목소리가 멈췄지만 이제는 돌이킬 수 없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와 선을 넘었어. 어느 날 밤 대화하던 중에 일이 잘못됐어. 내가 그 상황에 휘말렸고 우린 함께하게 됐어. 대현은 몇 초 동안 침묵하며 그녀의 말을 처리하려 애쓰는 듯했다. 마침내 입을 열었을 때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네가 지금 내 가장 친한 친구랑 잤다는 말을 하는 거야? 민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흘렸다. 정말 미안해.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어. 하지만 그가 날 협박하고 있어, 대현. 그가 모든 걸 녹화했어. 그리고 그걸 이용해 날 계속 올가매려 해. 대현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머리를 쥐어뜯으며 말했다. 넌 네가 뭘 하는지 알았어, 민지. 그런데 이제 와서 그가 나쁜 놈이라서 네가 동정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세상에, 대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내가 잘못한 거 알아. 그녀는 소리치며 일어섰다. 하지만 이걸 바로잡으려고 하고 있어. 오늘 그가 나를 조종하려 했다는 증거를 녹음했어. 그는 네가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그는 위험한 사람이야. 위험해? 대현은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지금 내가 걱정해야 할 건 그가 위험하다는 거라고? 너는 우리가 가진 모든 신뢰를 깨뜨렸어. 네가 생각해봐, 민지. 지금 내가 어떻게 느껴야 하는지 말이야. 그녀는 그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그는 한 발짝 물러서며 그녀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고통과 배신감이 가득했다. 대현, 내가 무슨 변명을 할 수 없다는 거 알아. 하지만 나 정말 외롭고 소외감을 느꼈어. 그게 아무것도 정당화하지 않는다는 걸 알아. 하지만 뭐. 그가 소리쳤다. 내 형제 같던 놈이랑 나를 배신하는 게 최선의 해결책이라고 생각한 거야? 아파트는 다시 조용해졌다. 그들이 나눈 말들이 무겁게 가라앉았다. 민지는 자신이 어떤 말을 해도 저지른 상처를 치유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녀는 그 결과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나 떠날게. 그녀는 마침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어떤 결정을 내리기 전에 너에게 솔직해지고 싶었어. 대현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서 있었고 그녀를 마치 모르는 사람을 보듯 바라보았다. 민지는 짐을 챙겨 나섰다. 여전히 사랑했지만 그를 완전히 잃게 될 것을 알고 있었다. 서울의 분주한 거리를 걷는 동안 민지는 가슴에 묘한 무거움을 느꼈다.
그녀는 대현을 잃었지만 자신이 빠져들었던 독성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알고 있었다. 우진의 녹음 파일은 이제 그가 더 이상 그녀의 삶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유일한 보증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적인 승리에도 불구하고 민지는 앞으로의 길이 결코 쉽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두 사람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고 동시에 조작과 통제의 희생자이기도 했다. 이제 그녀의 유일한 목표는 두 사람 모두로부터 멀리 떨어져 자신의 삶을 재건하는 것이었다. 다시는 누구도 자신의 삶을 이토록 지배하도록 허용하지 않을 힘을 찾는 것이 그녀의 과제였다.